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두 문제씩 풀어볼 거고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직접 풀어보면 됩니다. 먼저 1번 파생 상품과 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리고 2번 문제 다음 중 장내 파생 상품 거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두 문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네, 1번 답은 몇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1번부터 맞는 답부터 한번 볼게요. 맞는 답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이다. 그렇죠. 기초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2번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파생상품 구분된다. 3번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는 투자자가 원본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파생상품은요.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본, 그러니까 본인의 처음에 투자한 자금 외에도 더 많은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 선물할 때 증거금을 이제 10% 정도 냈는데 증거금을 10% 냈는데 그래서 100%의 계약을 100%의 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00%의 계약을 하고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거는 10%의 돈만 들어가죠. 예, 그러면 90%는 레버리지 효과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외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파생 상품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4번 주식 옵션은 파생 상품이고 주식 연계 워런트는 증권이다. 그렇죠. 우리가 파생 상품의 종류 중에 옵션이 있었습니다. ELW는 증권이 되겠습니다. 5번 투자자는 주식 옵션과 주식 워런트 모두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틀린 답이 되겠고요. 주식 연계 워런트는 매도 매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만 발행이 허용됩니다. 발행을 하는 거고요. 투자자가 주식처럼 또 파생상품처럼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증권회사에서 발행되는 주식 워런트 증권을 사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장내 파생 상품 거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번은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틀린 답이고 나머지 1, 2, 4, 5가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은 1번 표준화된 계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표준화되어 있다. 2번 거래소에 의해서 채무 이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갖춰져 있다. 4번 1일 정산을 함으로써 또 안전하고요. 5번 증거금 제도를 만들어서 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은요. 3번은 거래 대상의 지정 장외 파생 상품에서 거래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 장내는 거래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표준화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장외 파생 상품은 거래 대상이 지정되어 있고 그 계약 내용도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도 서로 상호 간에 협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크기, 계약의 기간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유롭지만 대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가 어렵다라는 게 장외 파생 상품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선물 거래의 증거금과 일일 정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과 함께 4번 파생상품 거래의 계약 단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3번 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은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악을 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맞는 답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물 계약 체결 시 한 계약당 선물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 또는 초기증거금이라고 한다. 맞는 답이고요. 2번 계좌에서 유지해야 되는 잔액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하며 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선물회사는 마진콜을 통보한다 라고 했습니다. 4번 증거금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의 성격을 지니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번 선물 거래의 증거금 제도는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시 결제 안정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일 정산 제도라든지 증거금 제도 이런 것은 장내 파생 상품에서만 있는 제도고 결제 안정화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 번 배웠습니다. 틀린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마진콜을 받은 고객은 다음날 12시까지 선물회사에 추가 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는데 대용증권 아니죠. 저희가 공부할 때는 현금으로 반드시 납입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냥 넘어갔던 내용인데 이 문제로서 한번 보고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의 계약 단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코스피 200 선물은 선물 가격에 곱하기 25만 원이 단위다 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T본드 채권이죠. T본드 선물의 계약 단위는 10만 달러구나. 유로 달러 선물의 계약 단위는 100만 달러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선물의 계약 단위는 1억이구나.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선물은 10,000달러이구나. 그래서 4번, 5번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선물 10,000달러이구나. 우리나라 국채 선물 1억 원 단위이구나.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나머지도 뭐 봐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5번 문제입니다. 파생 상품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리고 6번 다음 중 선물과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0초 시간 드릴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파생 상품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맞는 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도형 파생 상품은 불리한 리스크와 유리한 리스크를 모두 제거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2번 옵션형 파생 상품을 활용하면 불리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유리한 리스크를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옵션형 파생 상품 나중에 배울 겁니다. 3번 불리한 리스크만 제거하고 유리한 리스크를 보존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은 대신 비용이 많이 듭니다. 4번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는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의미한다. 아니죠.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는 유리한 리스크, 불리한 리스크 다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5번 유리한 리스크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 불리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맞는 답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선물과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선물과 선도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연습 문제 다음에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공부하기 전이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선물의 만기일은 특정월의 특정일이지만 선도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라고 배웠죠. 맞는 답이고요. 2번 선물과 선도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우리 선물은 거래소가 있어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이 줄어들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거래소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선물은 장내 파생 상품, 선도는 장외 파생 상품으로 구분된다. 맞고요. 선물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증거금 납입해야 되죠. 5번 선물은 실물 인수도 비율이 낮지만 선도는 대부분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선물은요 실물로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예, 그냥 그 대금, 차익 대금 정도만 지불하는데 선도는 대부분 실물 인수도죠. 네, 이렇게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생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전략에서는 선물의 개념, 그리고 주식 관련 선물, 금리 관련 선물, 통화 선물과 선물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우리가 선도형 파생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선도와 선물, 그리고 선도와 선물은 현재 시점에서 미리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의 일정 시점에 기초자산의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선도와 선물은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안에 내용은 그리고 이거는 예약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인데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약의 개념이다. 단 차이는 선도는 장외 거래고 선물은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밑에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과 선도에 있어서 큰 특징의 차이는 선물은 거래소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물은 공개 호가 방식 또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요. 표준 단위가 있고요. 시장에서 형성이 되며 거래소가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 그리고 증거금 제도, 일일 정산 제도가 있고 실물 인수도 비율은 매우 낮고요. 특정 월의 특정일이 만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선도는 특정한 장소가 없고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거래 금액의 단위는 제한이 없으며 가격도 협의에 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하고요. 증거금 개념 없고 일일 정산 없고 그렇죠. 인수도는 대부분 실물 인수도를 하고요. 만기는 협의에 의한다 라는 게 선도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관련 선물입니다. 주식 관련 선물은
거래 대상이 주식 또는 주가 지수로 미래 시점에 형성될 주식 가치 또는 주가 지수를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해서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주가 지수인 거, 이게 주식 관련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주식 선물, 주가 지수 선물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선물이고요. 주식 선물은 기초자산은 특정 주식이 되겠고요. 그 안에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선물에도 종류가 많겠지만은 이번 수업에서는 KRX 주식 선물만 하나 보고 개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6일에 KRX 한국거래소죠. KRX에 상장된 주식 선물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유통 주식수가 1000만 주 이상, 소액주주 수가 1000명 이상, 1년간 총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인 보통주 중에서 시가총액과 재무상태를 감안해서 25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런 게 KRX 주식 선물이구나. 그 KRX 중에서 그 KRX 시장에서 25개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구나 정도 개념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가지수 선물입니다. 주가지수 선물도요, 종류가 다양한데요. 보시면 주가지수 선물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요. 계약 시 정한 가격과 결제 시점 주가지수의 차이에 의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시 정한 가격이 있을 거고요. 결제 시점 또 가격의 차이가 있겠죠.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주가지수 선물로는 S&P 500 지수 선물, S&P 500 미국 시장이죠. 나스닥 100 지수 선물, 미국 시장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선물, 일본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주가 지수 선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고요. 또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테크를 할 때도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관련된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996년에 5월 4일에 KRX에 상장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거래 대상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요,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200 종목을 뽑아서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코스피 200 선물 가격에 거래 승수 25만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200이면 한 계약당 200 곱하기 25만원인 5천만원이 됩니다. 최소 호가 단위는 보시면 여기 있죠. 12,500원이며 결제일 3, 6, 9, 12월 나와 있고요. 최종 거래일 두 번째 목요일 나와 있는데, 결제 방법이 현금 결제 방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기억해 주실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래 승수에 25만원을 곱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금 결제 방식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주식 관련 선물을 이용한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향성 투자입니다. 투자자는 주가 지수 선물을 이용해서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대한 베팅 성격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강세를 예상한다면 주가 지수 선물을 매수하고, 시장의 약세를 예상한다면 주가 지수 선물을 매도해서 우리는 방향을 보면서 투자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레드 거래 전략입니다.
스프레드 거래 전략은 조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특정 선물의 시장 가격과 다른 선물의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스프레드라고 나와 있죠. 이때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 중에서 결제월이 다른 선물 간에 결제월이 다른 선물, 기초자산은 같다. 근데 만기가 다르다.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를 결제월 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결제월이 동일하지만 기초자산이 다른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기초자산이 결제월이 동일하지만 기초자산이 다른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상품 간 스프레드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다르면 결제월 스프레드다 라고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이러한 스프레드의 변동을 예측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자들을 스프레더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스프레드 거래란 스프레드의 변화를 예상하여 한 선물 계약을 매수하고 다른 선물 계약을 매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걸로 예상되는 그 계약을 매수하고 손실이 예상될 계약을 매도해서 이 차익을 보겠다는 건데요. 나중에 실사례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보시면 강세 스프레드 전략과 두 번째 약세 스프레드 전략을 보겠습니다. 강세 스프레드 전략은 원월물 가격이 근원물 가격에 비해서 더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즉 스프레드가 확대되겠죠. 원월물, 그러니까 만기가 더 긴 상품의 가격이 만기가 짧은 상품의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하니까 갭이 더 커질 겁니다. 이 경우에는 원월물을 매수하고 당연히 원월물이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니까 매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근월물을 매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약세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약세 스프레드 전략은 원월물이 근월물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월물을 매도하고 근월물을 매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예제를 볼 건데요. 3월달이 만기인 근월물이 있고요. 9월달이 만기인 원월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만기인 근월물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90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90원이 될 걸로. 그리고 9월 원월물이 120원이었는데 100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월물이 더 떨어지고 근월물이 90원이 되고 원월물이 100원이 되었지만 차액이 원월물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약세가 되는 거죠. 보시면 약세 스프레드 전략은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 이때 약세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약세 스프레드 전략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근월물을 매수하고 원월물을 매도한다. 원월물을 매도하고 근월물을 매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함으로써 100원이 90원이 됐을 때 10원의 손해가 일어날 거고요. 매도를 함으로써 120원이 100원이 됐을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20원의 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결론은 10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스프레드 투자 전략, 스프레드 차익 거래, 스프레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 전략에서는 원월물을 매수하고 근월물을 매도함으로써 대비를 하고, 약세 스프레드 전략에서는 원월물을 매도하고 근월물을 매수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발생시킨다. 이게 스프레드 전략, 스프레드 차익 거래라는 거 개념을 알아주시고요. 이 스프레드 거래 전략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사례보다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수업은 이제 마켓 타이밍과 시장 리스크 관리가 되겠는데요. 잠시 쉬고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